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요? 천만에요. 자식에게 모든 걸 헌신하면 결국 헌신짝 되어 고려장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톡톡입니다. 오늘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속이 문드러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평생을 배웠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양보해라.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세상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가 배려하면 권리인 줄 알고 내가 참으면 호구인 줄 아는 세상입니다. 특히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어쩌면 고통을 견디기 위해 태어난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맵습니다. 하지만 그 매운맛이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겁니다. IMG 철학의 거장 쇼펜하우어와 니체. 이 까칠한 두 남자가 전하는 독설 같은 위로를 준비했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꽃노래가 아닙니다. 뼈를 때리고 살을 파고드는 글에서 결국에는 나를 살게 하는 현실적인 처방전입니다. 지금 곁에 따뜻한 차 한 잔 준비되셨나요? 혹시 아직 인생톡톡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당신이 흘린 눈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고셔기는 인생톡톡입니다. 자, 그럼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1부, 사는 게 참 우프죠. 쇼펜하우어 씨. 여러분 요즘 냉장고 문 열고 멍하니 서 계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뭘 꺼내러 왔는데 문을 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뭘 가지러 왔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도로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면 그제야 생각나죠. 물 마시러 갔었지. 다시 주방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컵이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찬장을 다 뒤졌는데 알고 보니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들 웃고 계신 거 보니까 공범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밥통에 쌀을 안 씻고 취사 버튼을 눌렀다. 생쌀을 쪄놓고는 밥이 왜 이리 딱딱하냐며 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깔깔 웃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눈가에는 묘하게 물기가 맺힙니다. 이걸 우리는 웃프다고 하죠. 쇼펜하우어는 참 염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본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깜빡깜빡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느니 침침해지는 것. 이것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야망이 들끓어서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뛰었지만 이제는 리모컨 하나 찾는 것도 일생일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리모컨을 냉동실에서 찾았을 때 우리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하면서도 안도합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었을 뿐이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음은 떠나갔고 기억력은 희미해졌지만 우리가 살아낸 세월은 어디 간 게 아닙니다. 내 주름 속에 내 흰머리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꺼내 쓰는 속도가 좀 느려졌을 뿐입니다. 사는 게 코미디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내 전화기 어디 갔어? 소리치며 온 집안을 뒤지는 내 모습 거울 속에서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때 정색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시계추에 매달리는 꼴입니다. 대신 그냥 피식 웃어버리세요. 그래 이만하면 인간적이다. 기계가 아니라는 증거네 하고 말이죠. 니체도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물론 건망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겸손하게는 만듭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년의 김 부장도 자식 셋을 억척같이 키워낸 이 여사도 세월 앞에서는 돋보기 안경을 찾아 헤매는 귀여운 노인이 될 뿐입니다. 이 귀여운 실수를 즐기십시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정감 가는 게 바로 우리 시니어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실수는 웃어넘기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과 있을 때 느껴지는 묘한 소외감은 웃음으로 넘겨지지 않습니다. 밥을 묻은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고 외출했다가 자식들이 핀잔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웃지 못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웃음 뒤에 찾아오는 그 쓸쓸함, 마치 텅 빈 객석에 홀로 남겨진 광대가 된 것 같은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제2부. 사실은 서운했습니다. 니체 씨.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내 속으로 낳은 자식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가 던지는 무심한 말 한마디는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빠지질 않습니다. 얼마 전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온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시장을 봤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서 있기도 힘든데 자식들 먹이겠다고 갈비 재우고 전 부치고 김치까지 새로 담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앞치마도 못 벗고 뛰어나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소파에 드러눕고 며느리는 휴대전화만 봅니다.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 집 와이파이 안 터져요? 가 첫 인사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피곤해서 그렇겠지. 밥상을 차립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는데 봐. 먹는 내내 정적만 흐릅니다. 젓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합니다. 용기를 내어 한마디 건넸습니다. 요새 회사는 좀 어떠냐? 아들이 귀찮다는 듯 대답합니다. 엄마는 말해도 몰라요. 그냥 밥 드세요. 그 순간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집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밥인지 서러움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제 생각엔 그 순간 우리 집 밥상머리에서 대화가 죽었고 존중이 죽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러 했던 사람인데 너는 내 말 한마디 들어주는 게 그렇게 귀찮니? 이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배우자라고 다를까요? 은퇴하고 집에 있는 남편 삼시 새끼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반찬이 이게 뭐냐? 국이 짜다 타박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은 늙어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냐? 며 쏘아붙입니다. 서로의 눈을 보고 다정하게 이야기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섬에 갇혀있는 로빈슨 크루소 같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단독자로서 홀로 서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늙어갈수록 더 외로움을 탑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릴까봐 고슴도치처럼 거리를 둡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가 바로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서운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여보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대단한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닌데, 그저 내 존재를 내 수고를 알아주길 바랐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뱅글뱅글 돕니다. 낮에 들었던 그 무시하는 말투 짜증 섞인 표정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계속 재생됩니다.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것 같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보려 해도 명치 끝이 꽉 막혀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옵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가는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너희들은 즐겁구나. 그 웃음소리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낡은 가구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제3부. 나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화병의 기록. 평생을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시집살이가 고돼도 참았고 남편이 속을 썩여도 참았고 자식들이 애를 먹여도 참았습니다. 내가 큰 소리 내면 집안 시끄러워지니까, 내가 한 번만 꿀꺽 삼키면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니까,
그렇게 나는 나를 지우며 살았습니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착함이나 겸손으로 포장하여 정신승리하는 것. 니체가 보기에 우리는 착한 게 아니라 비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합니다. 우리는 비겁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참았습니다. 지키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몸이 망가졌습니다. 화병이라고 하죠.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겠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고 얼굴로 열이 확 오르고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아 뱉어지지도 삼켜지지도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우라가 쌓였다고 합니다. 억울한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불처럼 쌓여서 내 오장육부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너 자신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듬직한 가장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정장나라는 사람은 골방에 가둬두고 굶겼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웬 낯선 노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빛은 탁하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고 미간에는 깊은 내 천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다 내가 참았던 순간들의 기록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며 사겼던 한숨들이 주름이 되어 내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나만 참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만 병들고 나만 고가 터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참고 희생했는데 가족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는 원래 강한 분이시잖아. 나의 인내는 그들의 권리가 되었고 나의 침묵은 그들의 무관심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니 그들은 내가 진짜 안 아픈 줄 압니다. 로봇인 줄 압니다.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마그마처럼 부글거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폭발합니다. 밥 먹다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싶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왜 저래? 노망났나? 그 소리에 뚜껑이 열립니다. 평생을 헌신한 대가가 노망난 노인네 취급이라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오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지나간 내 청춘 참느라 썩어 문드러진 내 속노가 책임져 줍니까? 쇼펜하우어가 옆에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 말대로 인생이 고통이라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에 풍선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우리의 마음은 지금 위태롭습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이 시한폭탄을 안고 우리는 오늘도 위태로운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요? 화병으로 쓰러져 억울하게 눈 감는 게 내 인생의 결말이어야 할까요? 도대체 옆집 김씨는 뒷집방 여사는 어떻게 저렇게 웃으며 사는 걸까요? 저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고통을 다루는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 걸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이 하니 저보다 더 비참하게 바닥을 쳤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쥐고 있던 그 억울함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정말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4부 이웃의 이야기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꼭 한 명씩은 있는 분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던 김 선생님은 늘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옷차림도 항상 단정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해서 인기가 참 많았죠.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소리를 훈장처럼 듣던 분이셨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딸은 의사라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김 선생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어봐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옵니다. 수소문 끝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확장하다가 크게 부도가 났는데 김 선생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아파트며 연금까지 몽땅 털어서 막아줬다는 겁니다. 아버지 입원만 막으면 대박나요. 제가 10배로 갚을게요. 그 말 한마디를 믿었다고 합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김 선생님은 도망치듯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김 선생님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 단정하던 분이 낡아 빠진 등산 점퍼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김 선생님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도망치듯 인파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를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악마지만 타인의 고통을 보고 안도하는 것은 인간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김 선생님의 몰락을 보면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묘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곧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오기 때문입니다.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털어먹은 아들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빚쟁이들 피해서 잠수 탄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빈털터리가 된 아버지를 부양하기 싫어서 도망친 겁니다. 10배로 갚겠다던 아들은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며 소리를 지르고 떠났다고 합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가차없이 버린 겁니다.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 선생님은 지금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밥을 드시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국그릇에 섞였다고 합니다. 짠 눈물 섞인 국을 마시며 김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그저 가족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분의 구분등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5부 바닥을 치다 지옥은 마음에 있었다.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 세상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은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을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밤새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던 그 수많은 밤들. 니체는 이런 상태를 심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네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어둠 속에 혼자 있다 보면 그 어둠이 내 마음을 잡아먹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무기력의 늪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지 못해 버티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비교입니다. 왕년에 나 잘 나가던 친구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행복한 노부부들. 그들과 지금의 초라한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그때, 그놈이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수만 가지 만약에가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의 독설이 뼈를 때립니다. 희망은 고문이다. 차라리 포기하면 편할 텐데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자식이 다시 연락 올까봐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로 또 한 잔 쥐고 일주일을 버티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구원자는 오지 않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고로 또는 꽝이고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기분.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티장에서 나만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 된 기분. 방 안의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어느 겨울밤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에 몸을 뉘었는데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몸이 추운 건지 마음이 추운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 이 생각이 들 때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이렇게 초라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하나? 억울해서 눈도 안 감길 것 같은데 살 용기는 없고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그 어정쩡한 경계선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6부 뜻밖의 깨달음 우연히 마주친 거울.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가 찾아옵니다. 거창한 기적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엔 도서관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추위를 피하려고 들어간 구립도서관. 난방비 아끼려고 들어간 그곳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뽑아들었습니다. 제목도 모르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펼쳤는데 거기에 적힌 한 문장이 김 선생님의 뒤통수를 후려갈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처럼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바로 니체의 말이었습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처음엔 화가 났답니다. 내 운명이 이 꼴인데 이걸 사랑하라고? 미친 소리 아니야? 책을 덮으려는데 그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든 자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길을 잃은 자만이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 지금의 몰락은 네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도움닫기다. 순간 김 선생님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뜯어먹힌 피해자 세상에게 버림받은 피해자. 그래서 억울했고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그 고통조차 너의 삶이라고.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보라고. 네가 겪은 그 배신과 가난이 너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너를 진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재료라고 말입니다. 그날 도서관 창밖으로 마른 나뭇가지가 보였답니다.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겨울나무. 잎사귀 하나 없이 발가벗겨진 채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그 나무가 꼭 자신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가지 끝에 아주 작은 쌀알만한 겨울눈이 달려있더랍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나무는 죽은 게 아니라 봄을 준비하며 속으로 생명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안아도 아직 죽은 게 아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이 고통이라 면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고통을 즐겨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오기가 생겼습니다. 바닥을 쳤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차고 오를 바닥이 있다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탁하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도둑처럼 옵니다. 길가에 핀 민들레 한 송이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사 한 줄에서 혹은 손주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에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은 먹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입니다. 돈은 없고 몸은 늙었고 관계는 깨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철학이 밥 먹여주냐고요? 내 밥 먹여줍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고전과 철학이 알려주는 지혜의 그 놀라운 마법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되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7부 관점의 이동거리를 두니 사랑이 보이더라.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들의 겨울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온기가 그리워서 꼭 끌어안지만 그 순간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맙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추워서 붙으면 다시 아픕니다. 이 슬픈 반복이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가족이니까 부모 자식 사이니까 라는 핑계로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며 자식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했고 자식들은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라며 늙은 부모의 희생을 권리처럼 요구했습니다. 서로의 가시가 서로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 입혔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거리 두기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된 단칸방에서 비로소 자식들과 애물리적 거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 거리가 유배지처럼 느껴졌지만 철학의 눈으로 보니 그것은 안정거리였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멈추려면 먼저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장폴 사르트르의 말이기도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맥락에서 보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목매는 순간 내 인생은 지옥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식 농사가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성공한 것이 그 자식이 못나면 내가 실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집착하고 그들의 성공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나온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귀한 손님 대접하듯 정성껏 키웠으면 떠날 때 웃으며 보내주는 게 집주인의 도리입니다. 손님이 안 나간다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 추해집니다. 니체는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 위버맨시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극복한다는 건부모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이기 전해줘 너만 한 인간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왜 자식의 효도 여부에 맡깁니까? 자식이 전화하면 행복하고 안 하면 불행한 인생. 그건 내 인생의 리모컨을 자식 손에 쥐어준 꼴입니다. 이제 그 리모컨 다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김 선생님은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나는 나다. 자식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독립한 것이다. 말장난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라 생애 두 번째 독립을 맞이한 자유인.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비참함은 사라지고 묘한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볼 필요도 며느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내 밥 내가 끓여 먹어도 마음 편하면 그게 사내 진미입니다. 관절이 바뀌면 풍경이 바뀝니다. 가시에 찔려 아파하던 고슴도치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온기만 느끼는 현명한 고슴도치가 되는 길.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존중이었 고단절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제8부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더라. 마음을 고쳐먹은 김 선생님에게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해서 답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하며 피했습니다. 불행 바이러스가 오물까봐 겁났던 거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입을 닫았습니다. 대신 귀를 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아유 힘드셨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딱 이 두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니체는 깊은 물은 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요란하게 떠들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김 선생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김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커피 믹스 한 잔을 건네며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외톨이였던 김 선생님은 어느새 급식소의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무언가 바라는 눈빛이 사라지니 오히려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쇼펜하우어 의동정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것, 네 고통이 곧 내 고통임을 아는 것. 내가 바닥을 쳐보니 남의 바닥이 보입니다.
내가 아파 보니 남의 상처가 보입니다. 그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 이 세상도 김 선생님에게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김 선생님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며 울고불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밥은 챙겨 먹고? 원망도 비난도 없는 그 평온한 목소리에 오히려 당황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폐인처럼 지내다가 최근에야 겨우 정신 차리고 막노동을 시작했다는 소식. 차마 면목이 없어서 연락 못했다는 변명. 김 선생님은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됐다. 고생했다. 그 짧은 통화가 끊기고 김 선생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서 웃었습니다. 아들의 불행 소식에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예전처럼 땅이 꺼지는 절망감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아이의 인생이건 내 인생. 선을 긋고 나니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겁니다. 내가 변하니 죽을 것 같던 관계에도 숨구멍이 트였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말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웃으면 거울도 따라 웃습니다. 내가 세상에게 주먹질을 하면 세상도 나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게 손을 내밀면 비록 늦더라도 세상은 반드시 그 손을 잡아줍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영혼 회귀의 긍정입니다. 내 삶을 긍정하니 삶도 나를 긍정해 줍니다. 제9부 진짜 어른의 품격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우리는 나이 들수록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 때는 말이야 하며 꼰대짓을 합니다. 하지만 대접은 강요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존경은 구걸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는 외적인 양심이고 양심은 내적인 명예라고 했습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은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흔히들 말하죠. 노인이 되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 이 말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아니 가진 돈도 없는데 무슨 지갑을 열어. 김 선생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초연금 받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지갑을 여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갑은 꼭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아까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용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폐지를 주어 번 쌈짓돈으로 급식소 봉사자들에게 바카스 한 병씩을 돌렸습니다. 큰 돈 아닙니다. 몇천 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내가 밥을 먹습니다. 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노인이 아니라 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어른. 이 작은 차이가 품격을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돈 많은 노인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지갑을 자랑하는 노인은졸 부취급을 받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 줄 아는 노인 은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니체는 주는 자가 되어라 고 외쳤습니다. 태양은 빛을 주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넘쳐 흐르니까 주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도 관심도 물질도 억지로 쥐어짜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입을 닫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잔소리는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폭력입니다. 너 취직은 언제 할 거니? 결혼은 안 하니? 이런 말은 칼입니다. 진짜 어른은 묻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려줍니다. 믿어줍니다. 그 불안한 침묵을 견뎌주는 것, 그것이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지원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통화가 돼도 아이들은 잘 크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날이 춥다오 따뜻하게 입어라 하고 끊습니다. 궁금한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묻고 싶은 게 산더미 같지만 그 궁금함을 참는 인내심이 바로 자식에 대한 배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한 김 선생님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르신 참 곱게 늙으셨네요. 주름은 그대로고 옷은 여전히 남루 한대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눈빛에서 나옵니다. 욕망을 비워낸 자리에 들어찬 고요한 평화. 그 아우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명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까탈스럽고 불만 많은 노인네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곁에만 있어도 든든한 나무 같은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말은 쉽지 현실은 달라 하고 고개를 젓고 계신가요? 이론은 알겠는데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내일 아침 전화통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마법 같은 한마디 그리고 거울 속의 나를 구원할 마지막 주문.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10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용기. 그래서 이제 뭐부터 하면 됩니까? 당장 내일부터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몸은 무겁고 마음은 두렵습니다. 70년, 8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심도 듭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낙타처럼 짐을 지고 살던 단계를 지나사자처럼 자유를 쟁취하고 마침 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제 넘어진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깔깔거리며 뛰어놉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즐깁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도달해야 할 경지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늙어서 아이가 된다는 건 노망이 아니라 해탈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 제안합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찬장에 고이 모셔둔 그 비싼 접시온을 꺼내서 쓰십시오. 손님 오면 쓴다고 아껴둔 그 좋은 옷을 당장 입으십시오. 자식 줄 거라고 냉동실에 쟁여둔 고기온을 저녁에 구워서 당신 입에 넣으십시오. 왜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느리류 대우를 합니까?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나에게는 인색합니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나는 헌옷 입어도 돼.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남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VIP로 모시십시오. 밥 먹을 때 신문지 깔고 드시지 말고 예쁜 식탁보 깔고 드십시오. 너무 늦었다는 말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름 모를 꽃에게 안녕하고 인사 건네는 겉평생 안 해보던 빨간 립스틱을 발라보는 것 배우자에게 쑥스럽지만 고마워 라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이 작은 용기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찬란하게 바꿀 것입니다. 제11부.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나에게 보내는 찬사.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두 손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칠고 주름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그 손, 못생겼다고 감추지 마십시오. 그 손은 훈장입니다. 그 손으로 자식들 기저귀 갈아 키웠고 그 손으로 험한 세상 파도 막아냈고 그 손으로 무너지는 가정을 지탱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낸 그 세월 자체가 거대한 도서관이고 당신이 겪어낸 풍파가 바로 철학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IMF의 절망 속에서도 가족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생존자이자 승리자입니다. 지난 세월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을 감내하느라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습니까? 잘했다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평생을 종동거리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무심한 반응뿐이라 서러우셨죠? 이제 남에게 그 위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에 나를 안아주십시오. 오늘 밤새술을 하고 거울을 보며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있고 지냈던 당신의 이름 3글자.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영수가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참 잘 살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처음엔 어색해서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당신의 영혼을 씻어주는 치유의 물입니다. 실컷 우십시오. 그리고 털어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우주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니체도 결국엔 당신의 그 위대한 생명력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했던 조연들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제12부 동행의 약속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때로는 끝없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을 겁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언제든 이곳인 생톡톡을 찾아오십시오.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행자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온도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내쉬는 한숨의 무게를 제가 압니다. 제가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드리 고어두온 밤길의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텅 빈 방을 채우는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 더 깊은 위로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십시오. 오늘 밤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갓난아이처럼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영원한 친구인 생톡톡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